네, 반갑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 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문을 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그들의 인생관, 직업관, 그리고 여러 가지 최신의 트렌드까지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의사협회 부회장이자 이 서초 아이누리한의원 원장이신 황만기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1시간 황만기라는 사람의 컬러풀한 이야기를 만나볼 텐데요. 먼저 이 사람의 이야기 황만기 파워보고서부터 만나보시죠. 네, 황만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귀여운 3남매의 아빠이자 한의학의 미래의 가능성을 진료, 연구, 경영, 봉사의 과정을 통해서 매일 열심히 확인하고 알리고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리고 나아가고 있는 탐색하고 있는 한의사 황만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이제 3남매 얘기도 하셨는데 3남매 얘기 잠시 뒤에 또 듣고요. 보니까 예. 이제 한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굉장히 바쁘게 살아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이제 뭐 한의원의 네트워크도 또 만들어 보셨고 뭐 강의도 좀 하시고 상도 받으시고 논문도 많이 쓰시고 어느 정도 이제 한의사 생활을 하신 거라고 봐야 됩니까? 예, 제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91학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2000년도 3월 달에 그 한의사 면허증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한의학의 길로 이렇게 들어온 거는 지금 벌써 한 33년이 되었고 한의사로서 임상 활동을 진행한 거는 이제 24년 차가 되었습니다. 네, 벌써 30년 넘고 20년 넘은 사이 동안 이제 한의사를 계속 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본인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나는 뭐 매일 하는 게 있다. 특히 한의학적으로 하는 게 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저뿐이 아니고 사실은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 한의사분들이라면 네. 그 모닝 루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침마다 루틴. 하고 있는 네네. 한약 원샷 드링킹을 하는 거.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방송 오기 전에 네. 한약을 잘 원샷하고 왔는데요. 예. 사실은 자기의 체질적인 편향성이나 어떤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 한약을 본인이 잘 처방해서 조제해가지고 매일매일 좀 이렇게 많이 마시면서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 게 한의사 선생님들의 아침마다의 일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저도 이제 사실은 기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나이도 되었고 네. 상황도 되었기 때문에 기력을 보강하고 면역력을 좀 강화를 시키고 특히 저는 정신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스트레스 한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조금 더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항스트레스가 가미된 그런 기력 보충 한약을 매일매일 먹고 있으면서 네.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이제 약을 만드시고. 예, 맞습니다. 근데 보면 제일 궁금한 게 본인 스스로의 컨디션, 진맥은 스스로 짚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늘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상태를 늘 알기 때문에 그냥 보면서 아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잘 아는 부분이 있고 네. 물론 저의 스승님한테 가서도 제가 이제 총명함이 떨어졌을 때는 네. 제가 저에 대한 진단이 잘 안 나와요. 스승님한테 가서 좀 처방을 의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본인이 스스로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기도 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보면 이제 요즘에 보면 이 건강식, 보양식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맞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과거의 한약과는 좀 다르지만 한약을 또 찾는 분도 계시고 또 요즘에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건강식을 먹는 사람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한약을 먹는 것. 예, 한약을 먹는 것과 그냥 일반 건강식을 먹는 것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한약을 먹는 것이 보다 큰 장점을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한의사를 예전에 4종류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는 약의라고 해서 내과적인 질병이 있는 걸 약으로 처방하는 사람들. 그리고 침의라고 해서 침으로 치료하는 한의사들. 그리고 수의라고 해서 말이나 소나 이런 돼지 같은 굉장히 중요한 가축들을 치료하는 한의사들이 있었고 맨 마지막은 식의라고 해가지고 음식으로 치료하는 마치 대장금처럼. 네, 네. 그래서 뭐 건강식이나 이런 것들은 식의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그러니까
질병 상태는 아니지만 조금 관리를 잘 못하면 질병으로 전환될 수 있는 미병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일 미자에다가 질병 병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아직 질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건강한 건 아닌 이 상태는 건강식으로도 좀 관리가 가능한데 어느 정도 질병으로 진행되거나 전환된 이후에는 사실은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들에게 가까운 곳에 이제 한의원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요.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직접 가서 진맥도 받으시고 복진도 받으시고 그렇게 직접 진찰과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아니면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골절 같은 거 있으신 경우에는 그래서 좀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라도 한의사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상담을 받고 처방을 받으시게 된다면 훨씬 더 그런 이제 단순한 건강식보다는 좋은 효과를 누리시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한의학은 양리학적으로는 속효성 약제보다는 지효성 약제가 많습니다. 즉 빨리 효과를 확 내는 약제들보다는 천천히 충분히 효과를 내는 그런 약제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과도한 효과를 빨리 이렇게 누리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느리긴 하겠지만 충분히 체질 개선 효과를 보겠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는 게 조금 더 한약 효과를 잘 보실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이제 논문도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좀 유명한 SCI급 이제 국제의학 저널에도 많이 등재가 됐고 책도 좀 내시고 그런데 보니까 포인트를 유아 청소년 분야로 맞추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맞춘 이유가 좀 있으십니까? 예, 저는 요 말씀을 드리기 조금 전에 중의 우세 병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중의 우세 병종. 좀 생소하네요. 예, 아마 처음 듣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부가적으로 먼저 전제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중의, 그러니까 중의학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국가중의학관리국이라고 하는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1년도서부터 서의학에 비해서, 그러니까 양방의학에 비해서 동양의학, 한의학이 안전성과 유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현대과학적인 논문 근거에 입각해서 메타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한의학이 상대적으로 더 우위에 있어 라고 생각한 거를 국가중의학관리국에서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메가 프로젝트인데요. 지금까지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평가를 통해서 서의학에 비해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병증이 508종이나 발표가 됐습니다. 그중에 한방소아청소년과 분야가 사실은 제가 늘 보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성장부진, 그리고 발달지연, 그리고 성조숙증, 그리고 면역저하 아기들, 그리고 잦은 감기라든지 알러지 비염, 그리고 기관지 천식, 그리고 식이성 두드러기라든지 만성 기침, 틱, 중이염, 그리고 이상행동. 요새 이상행동 보이는 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이상행동, 뭐 게임 중독을 포함해서 그런 애기들이 상대적으로 서의학에 비해서 중의학, 한의학이 조금 더 경제성 평가를 포함해가지고 안전성, 유효성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게 현대과학적인 논문에 입각해서 메타 분석을 통해서 이제 국가 단위로 발표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알고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병증을 가진 애기들이 서의학적인 치료를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좀 한방과 양방이 있을 때 한방에 조금 더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라고 이제 간단하게는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도 특히 소아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따로 이유는 있었습니까? 거기에 관심 가졌었던? 예, 사실은 제가 굉장히 소아청소년 시절에 많이 아팠던 환자이기도 했습니다. 아, 스스로가? 저 스스로가 오스테오콘드로마라고 그래가지고 골연골종 때문에 정형외과적인 수술을 이제 2번 정도 했었고 그리고 만성적인 알러지 비염 환자였었어요.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환자였었고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고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머리도 벗겨졌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불면증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래서 피부과와 소아과, 이비인후과 정말 단골 환자였었죠. 그리고 정형외과도 이제 계속 팔로우업을 했었던 그런 환자였었고 그리고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제가 이제 저 스스로가 좀 많이 알았었기 때문에 소아과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있었기도 했지만 제가 지금도 너무나 존경하는 저희 선배님, 선생님께서 앞으로 21세기에는 한방 소아청소년과 분야가 굉장히 유망한 과목이 될 거니까 특히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해라 라는 또 개인적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쪽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보니까 요즘에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생기는 병들 중에 뭐 아토피, 비염, 천식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보시죠? 실제로 거의 저희 한의원에 오는 환자들의 35에서 한 50%? 네. 매 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절반에 육박할 수 있는 환자군이 바로 그 알러지 환자들이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한방적으로의 치료가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보고 계신지.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거는 뭐 현대 과학적인 논문 근거에 입각해서도 굉장히 좋은 논문들이 한의학과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알러지에 대한 체질 개선과 관련된 논문들이죠. 저는 알러지와 관련되어서 꼭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것이 알레르기 그러면 되게 이렇게 그냥 감각적으로 주관적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네네. 어머님들한테 제가 진료실에도 설명할 때 알레르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양방의학적으로도 한의학적으로도 이해하는 것서부터 치료가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점막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코점막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비염이라고 하는 거고 피부 점막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아토피라고 하는 거고 기관지 점막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면 그거를 천식이라고 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여러 가지 코점막, 피부점막, 기관지 점막에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오랫동안 이상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거를 알러지의 본질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너무 과도하게 과민해진 면역 시스템을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아주 명대사 중에 하나가 워워워 하는 명대사 혹시 기억나시죠? 네네네. 너무 과도하게 오바 반응하는 면역 시스템을 워워워 시키면서 진정시키는 게 알러지 치료의 핵심적인 솔루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한의학적으로는 너무 과도하게 이 인체의 상부로 뜬 속열을 풀어주는 과정을 처방의 기본으로 생각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고 있고요. 이거를 한의학적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수승화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물의 기운을 위로 올리고 화의 기운을 아래로 낮춘다. 열을 좀 아래로 내린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으로써 소화기의 불건전성, 소화기의 좀 면역학적인 불건전성을 건전한 상태로 만드는 것. 그래서 면역학적인 항상성을 회복하는 게 알러지 치료의 본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아주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런 과민한 상태를 알레르기 상태라고 하는데 네. 좀 동적 평형을 이룬 안정화된 상태를 아네르기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 상태를 아네르기 상태로 만든다. 불안정한 걸 안정화시킨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근데 이렇게 뭐 저도 이제 한방병원에 자주 가게 되는데 보면 침 맞고 뭐 하고 하는 게 네네네. 어른들 입장에서도 버티기 쉽지 않고 또 이제 한의학 같은 경우에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먹기도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데 예. 아이들을 치료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과연 그 부분을 잘 따라오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앵커님의 고민, 네. 앵커님의 생각을 동의보감에 허준 선생님이 미리 다 써놨습니다. 예. 왜냐하면 동의보감에는 10명의 남자 장정, 10명의 남자 어른을 치료하는 것보다 1명의 여자 어른 치료하는 게 더 어렵고 10명의 여자 어른을 치료하는 것보다 네. 1명의 아기들 치료하는 게 더 어렵다. 이런 이제 어려움, 임상적인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밀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해 주셨는데 동의보감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동의보감에서 아기들의 특징을 세 문구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순양지체다. 그게 뭐냐면 순전히 양이 많은 존재이고 음이 부족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엄청 뛰어다니죠? 그렇죠. 네. 너무 발량적이다. 그러니까 양의 기운 너무 지나치게 과잉 발량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속열을 좀 이렇게 워워워 시켜주고 음의 기운을 보태줘야 된다. 물을 많이 음기를 보태줘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두 번째는 장부교눈이라고 표현을 했고 세 번째는 형기미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장부교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장육부가 너무
얄쌍해가지고 오장육부가 아직 피어나지 못한 개화되지 못한 상태니까 더 세밀하게 진찰을 해야 된다는 의미고 형기미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형태와 기운이 여물지 못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고 여물지 못했으니까 더 관심을 둬서 치료를 해야 되지만 어렵다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저 나름대로 제가 한 24년 차 한의사니까 네. 아기들을 주로 보다 보니까 나름의 요령과 비결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기들이 들어왔을 때 아기들 먼저 진료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후배님들한테 얘기할 때도 늘 그거를 강조를 하는데 아기들을 진료할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일단 아기가 들어오면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이 무서운 남자 아저씨라고 아기들은 인식할 텐데 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형태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녕 굉장히 반갑고 이렇게 따뜻하게 소프라노 톤으로 인사를 나누고 어머님하고 아기를 진찰하기 전에 어머님하고 천천히 이제 문진 과정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아기한테 방긋방긋 웃어주는 이런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략을 쓰게 되면은 아기가 아 여기는 무섭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구나. 내가 울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진료할 때 제가 굉장히 편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 놓을 때도 저는 아기들도 이렇게 꽂는 침을 놓거든요. 만 2돌 반 3돌만 넘어가면 네네. 누워서 이렇게 꽂는 침을 이제 거의 5회 방문 이내 20개까지 거의 대부분 90% 이상 성공을 시키는데 네네. 유니콘 마술쇼 놀이를 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유니콘 마술쇼가 뭐냐면 유니콘이 이렇게 머리에 뿔 달린 있죠. 네. 말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선생님이 1초도 안 돼가지고 우리 뭐 재용이 1초도 안 돼가지고 선생님이 유니콘 마술쇼를 통해 가지고 유니콘을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협조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선생님한테 바람을 좀 불어달라고 선생님 얼굴 더우니까 바람을 힘차게 불어달라고 하면 아기가 바람을 후 이렇게 호기하는 과정 중에 여기 상성이라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탁 이렇게 자입을 하게 되면 실제로 거의 통증이나 이게 불편한 자극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딱 유니콘이 정말 된 상황에 대해서 옆에서 막 어머님하고 제가 막 박수 쳐드리고 하면은 아기가 그 으슥한 마음 그리고 요새는 핸드폰도 다 있기 때문에 어머님한테 이 멋진 모습을 사진 찍어주고 아기한테 보여주시라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기가 그 다음번에는 더 일사천리로 잘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회 방문 이내에 20개까지 이제 꽂는데 대부분 이제 성공을 하게 되고요. 한약도 아까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씁니다. 물론 한약은 쓴데 물을 많이 타서 먹이거나 아니면 올리고당이나 흑설탕을 좀 타서 먹이거나 네. 주스를 타서 먹이거나 그리고 따뜻하지 않게 먹이거나 그러니까 시원하게 먹이면 그 향 때문에 못 먹는 비율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2팩이라고 하면은 뭐 10번, 20번 나눠서 분복해서 먹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 먹는다. 그러면 증류한약이라고 이렇게 하얀색 한약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돌쟁이 미만 애들도 다 100% 잘 먹는 한약인데 그걸로 교체해서 처방을 하면은 거의 뭐 100%에 가깝게 애기들이 한약을 먹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그렇게 침 놓는 것도 뭐 쉽지만은 않고 약 먹는 것도 그렇게 뭐 쉽지만은 않지만 그런 요령을 발휘하면 훨씬 더 쉬워지는데 그거를 통해서 얻는 보람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런 데 있어서 뿌듯함과 보람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뭐 앞서 잠깐 얘기는 나왔지만 이제 그 유아청소년 진료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기들을 진료할 때마다 그 새싹을 거목으로 키움에 있어서 애기들은 다 새싹적 존재여서 거목적 존재로 변환이 되어 가는데 자연의 힘을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동원한다. 이게 저의 나름의 한방소아석 청소년과 진료를 함에 있어서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병 자체, 당장 걸린 질병 자체를 치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는데 질병을 허락한 몸의 불균형, 질병을 허락한 몸의 어떤 허약함을 체질 개선한다라는 관점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예방의학적인 관점에서 아기들을 진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를 보다 또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이 세종대왕의 교통사고라는 부분이었는데 과거에 이제 어이라고 하잖아요. 임금을 치료하는 의사들. 그럼 어떻게 치료했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던데 보니까 골절 관련해서도 좀 많이 보셨더라고요. 예, 제가 사실은 골절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접골탕이라고 하는데요. 저뿐이 아니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골절과 골다공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현대과학적인 논문 근거를 갖춘 뼈잘 붙는 한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들이 되어 있고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립 한국한의학연구원, 국립 한국한의학진흥원 이런 데에서도 이 골절과 골다공증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시행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잘 붙는 한약이라는 옛날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발견하는 과정에 지금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로 특허한약 접골탕의 특허권자이기도 한 거죠. 네. 한국한의학진흥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실시한 한의학 치료기술, 한의학 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산업화 단계 연구 치료 기술로 이 특허한약 접골탕이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게 정보화 단계 사업에서도 저희가 이제 연구 기술이 접골탕이 이제 1등으로 선정이 된 바가 있었고, 제가 2022년도 작년에 5월 달에 국내 최초로 골절과 골다공증에 대한 그 한의학적인 연구 치료 기술과 관련된 그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이제 골절과 관련된 얘기를 좀 자신 있게 드려보자면 일단 뼈가 부러지게 되면 조직학적으로 세 단계를 거쳐서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세골절이건 아니면은 뭐 분세골절이건 네. 뭐 그리고 부위가 어디든 상관없이 일단 뼈가 부러지는 상황이 되어지게 된다면 1단계는 염증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복원기라고 표현하고 3단계는 재형성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단계 염증기에서는 그 뼈가 부러진 그 부위로 해가지고 피가 몰립니다. 그래서 혈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혈종이 생기니까 면역 반응이 일어나니까 붓고 열나고 아픈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짧게는 수일에서 수주 동안 지속되는 그런 반응이 이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 복원기와 세 번째 재형성기가 치료 과정에선 훨씬 더 중요한데 네. 두 번째 복원기는 이 혈종이 흡수가 되면서 미성숙한 뼈인 가골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가골이 자리 잡게 되면서 2단계 끄트머리쯤 가게 되면 3단계 이제 직전까지 가게 되면 임상적으로 그리고 방사선학적으로 골 유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게 그때 오히려 2, 3단계 이행기에 재골절이 잘 일어나요. 왜냐하면 엑스레이나 CT나 MRI 찍어보면 다 붙은 것처럼 보였고 정형외과 선생님도 다 붙었네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속까지 다 채워진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겉에만 채워진 거죠. 왜냐하면 엑스레이나 CT나 MRI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몸을 투과해서 이렇게 보았다 하더라도 뼈 속까지 보는 건 아니거든요. 뼈의 겉에만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2단계, 3단계 사이가 오히려 재골절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금 더 위험한 시기일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다 붙었다라고 분명히 봤어 그러면서 옛날에 했던 스포츠 동작, 일상생활 동작을 하다가 또 부러질 수가 있는 시기라는 거죠. 어쨌든 2단계는 가골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이렇게 유합은 이루어졌지만 속까지는 채워지지 않은 시기다. 3단계는 재형성기라고 하는 시기이고 영어로는 리모델링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리모델링 기간이 속까지 채우는 인테리어까지 같이 들어가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보통 뭐 짧으면은 3에서 6개월, 길면 어르신들은 1년, 2년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다 붙었어도 조심하는 게 한 6개월, 1년은 조심해라라는 얘기를 정형외과에서 듣는 게 바로 이 3단계 재형성기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그 처방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혈종이 이제 많이 모이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어혈을 풀어주는 치료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화어활혈법이라는 한약 처방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허한약 접골탕의 그런 이제 처방 원칙에서 이제 접골탕을 이름을 따온 건데 접골 소금법이 있습니다. 뼈를 붙이고 근육도 같이 찢어졌을 거니까 근육도 이어주는 접골 소금법을 사용을 하고 세 번째는 보기양혈법, 그러니까 재형성기이기 때문에 기운을 보태고 혈액을 보태고 건장근골, 근육과 뼈를 건장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을 이제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각각에 맞는 한의학적인 처방들이 이미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뼈잘 붙는 한약으로서 존재하고 현대과학적인 근거도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혹시 골절 상황에 놓이신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1차적인 응급처치는 양방에서 잘 받으시고 골절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재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뼈를 좀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까운 한의원에 가시거나 뭐 거동이 불편하시면 비대면 진료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한양방 병행 치료를 같이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